자, 여러분 오늘 위작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화가를 알고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자, 이분 혹시 알고 있나요? 얼굴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그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자, 이건 아시겠어요? 이 그림은 아시겠어요? 이거 그리신 분이에요. 자, 이 그림의 주인공, 이 그림을 그리신 분 이름은 요하네스 베르메르입니다. 페르메이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발음은 그냥 대충 베르메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베르메르라는 분이에요.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입니다. 이분은 황금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요. 주로 약간 좀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장르화, 역사화 이런 걸 많이 그렸는데 이게 유명하기는 한데 그림도 되게 잘 그렸는데 이 사람 그림이 몇 점 안 돼요. 알려진 게 한 37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애가 미스테리입니다. 이분의 생애가 알려진 게 없어. 그냥 어디서 세례를 받았고 그냥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그림의 공백이 한 10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거쳐서 이렇게 온 건지도 잘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의 화풍이고 이 사람의 서명이 써 있으니까 그냥 베르메르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만 37점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베르메르의 작품을요 위작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한판 메이헤런입니다. 한판 메이헤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889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네덜란드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어. 아버지가 가톨릭 사제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해 있고 아버지는 역사랑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되게 집안 자체가 엄격하고 약간 좀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근데 이런 보수적인 집안에서 메이헤런이라는 사람이 8살 정도 됐을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이 사람이 8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중학생 때 선생님을 한 분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고전 회화에 되게 관심이 많은 교사분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림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때부터 고전 회화에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렸는데 아버지가 화가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 아버지는 교사가 되거나 신학교에 들어가거나 신부가 되거나 사제가 되거나 그러기를 바랬던 거야. 하지만 본인은 그 사제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공대에 들어갑니다. 공대에 건축학과에 진학을 해요. 건축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건축학과인데 건축엔 별로 관심이 없어. 공대에 들어가서 건축학과에서 막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이거 아니야. 내가 그리는 그림 이게 아니야. 건축이 이게 아닌데 하다가 그 대학교에 있는 부속 미술학교에 드나들게 됩니다. 전문 미술학과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부속해 있는 그 대학교에 이제 딸려있는 미술학교에 드나들다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을 했어요. 대학생 때. 근데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너무 급박하게 애가 생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너무 불안정하겠죠. 둘 다 어렵고 뭘 잘 몰랐는데 그냥 아이가 생기니까 덜컥 결혼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집도 불안정하고 돈도 얼마 없고 그래서 빈곤한 가정생활을 막 꾸리다가 대학생활을 겨우 끝마칠 때쯤 됐는데 이 미국 학교 유럽이라든지 이런 대학교가 입학은 할 수 있어도 졸업이 어려워요. 이 메이헤런 역시 졸업시험에 계속 떨어집니다. 졸업시험에 계속 떨어지다가 눈을 딱 돌렸는데 부속 학교에서
5년에 한 번 열리는 미술 콩쿠르를 발견하게 돼요. 이거다. 차라리 미술 콩쿠르에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건축학과를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미술 콩쿠르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수채화를 막 그립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회화 양식을 바탕으로 성당을 그려서 응모를 했는데 이걸로 금상을 받았어요. 그림은 정말 꽤 잘 그린 거예요. 미술 교육을 계속해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과에서 그냥 뭐 건축 그림이나 막 그리다가 뜬금없이 수채화를 다 그렸는데 그게 금상을 받은 거야.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금상을 받고 나서 나중에 미술 아카데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학위를 땁니다. 미술 아카데미에서 학위를 따고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화가의 길을 걷는데 개인전도 열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개인전에서 호평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유럽이나 뭐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이 이리 와서 내 초상화나 한번 그려봐라 하는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상화를 근데 그리면 돈이 되게 잘 벌리거든요. 자기의 커리어를 쌓을 수는 없을지라도 초상화를 그리면 돈이 되게 잘 벌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벌기 시작하고 돈을 버니까 눈이 막 딴 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조강지처를 벌입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배우랑 같이 살아요. 근데 요즘에 이 무렵에 네덜란드 미술계가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막 이런 게 굉장히 인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이헤러는 뭐 했어요? 입체주의인가요? 초현실주의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초상화나 그려주는 사람이에요. 초상화 그냥 기술은 좋은데 초상화만 그리는 사람이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런 남이 그리는 거나 따라 그리고 에이 창의성이 떨어져. 그림을 잘 그리면 뭐하나. 저런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봐봐. 얼마나 천재적이야. 멋있어. 나도 똑같이 그릴 줄 아는데 왜 나 무시해요? 나도 그림 잘 그리는데 왜 나 무시해요? 라는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랑 마음이 맞는 동료들 몇 명이랑 같이 잡지에다가 평론가들을 까기 시작합니다. 미술계는 부패했고 평론가들은 뭣도 모르면서 평가나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막 깠는데 효과는 미미했다. 효과가 없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그러자 자기가 도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계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지금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나?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라는 생각으로 미술계에 복수를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복수할 방법은 바로 위작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1932년에 이 메이헤러는 남부 프랑스의 화려한 저택을 하나 삽니다. 그동안 초상화를 많이 그려서 돈은 많았거든. 그래서 딱 저택을 사가지고 위작을 할 작가를 고르기 시작해요. 누구를 위작을 할까? 누구를 한번 해볼까? 딱 근데 아까 베르메르 있죠? 이 베르메르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 괜찮겠는데? 하고 이 사람을 위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하필 근데 이 베르메르를 선택했냐면 이 화가가 당대에는 주목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 주목받은 작가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품이 얼마 없어요. 작품이 얼마 없고 초기 작품에서 나중에 스타일이 확 바뀌는데 이 원숙해지는 작품 사이에 10년의 공백이 있단 말이야. 이 10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 당시에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생애를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10년의 공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화풍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년의 공백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에게 모욕감을 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브레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베르메르 연구하는데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베르메르 연구자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탈리아풍 초기의 베르메르 작품들이 나중에 등장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이 10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나중에 발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연맥이기로 합니다. 그래? 네가 베르메르 작품을 기다렸어? 기다려!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이제 이걸 굉장히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걸 위작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일단 네덜란드 미술사학자랑 큐레이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품 여부를 확인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 위작을 세상에 팔기 위해서는 딱 한 명의 전문가만 속이면 돼요. 그 사람의 정통에 있다는 딱 한 명의 전문가만 속이면 나머지는 그냥 저 사람이 진짜라고 했으니까 맞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같다. 이 사람이 맞네 맞아. 이 사람이 그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알아요. 뭐 지장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그림 그려가지고 밑에다가 서명만 해놓으면 그걸 누가 알아. 딱 한 명의 전문가만 속이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브레디우스였겠죠. 자연스럽게 한 명만 속이면 나머지는 그냥 얼레벌레 따라오게 돼 있어. 자, 그렇게 또 베르메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베르메르를 그리려면 베르메르를 알아야 되잖아요. 관련된 서적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그가 어떤 기법을 썼는지, 뭐 템페르 기법이면 뭐 템페르 기법, 아니 뭐 유화 물감이면 유화 물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붓을 썼는지, 어떤 물감을 썼는지, 어떤 붓터치를 했는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게 대충 똑같이만 그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단 17세기 무렵에 캔버스를 준비합니다. 캔버스 자체도 연도가 이게 보이잖아요. 새 캔버스에다가 17세기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 수는 없잖아요. 17세기에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을 삽니다. 그리고 옛날 물감, 옛날 안료들도 사모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판을 이렇게 사요. 나무까지 해가지고 그 이제 캔버스를 산 다음에 못을 다 뽑아내요. 못을 다 뽑은 다음에 캔버스에 입혀진 물감 있잖아요. 그거를 나이프로 다 긁어냅니다. 그림을 다 긁어내, 물감을 다 긁어낸 다음에 캔버스만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틀을 새로 해가지고 캔버스를 입히고 아까 뽑아냈던 못을 다시 땅땅땅 박는 겁니다. 못이 새 거면 안 되니까요. 17세기 못, 17세기 캔버스를 그대로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뽑아냈던 못을 자연스럽게 다시 박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썼던 물감, 붓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정말 복수심이 무서워요. 똑같은 방법으로 물감을 겟고 똑같은 붓을 써서 똑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린 그림을 오븐에 한번 굽습니다. 오븐에 굽고 나서 이게 그림이면 이렇게 둥근 원형의 물체를 하나 갖다 놓고 이걸 이렇게 둥글게 말아요. 말았다가 다시 이걸 펴요. 그 다음에 롤러로 막 문질러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오그라지겠죠. 근데 이걸 다시 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귀찮은 방법을 썼을까?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진주귀걸이 소녀의 일부 모습이에요. 보면 어때요? 갈라져 있죠? 오븐에 구워서 이 크랙을 만든 거예요, 일부러. 이 물감층에 균열을 만들어 놓고 이 균열 사이에 잉크를 살짝 부어요. 비슷한 색깔의 잉크를 부은 다음에 다시 닦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그림이 있었다가 오래돼서 균열이 생겼고 이게 자연스럽게 옛날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일부러 캔버스에다가 막 흠집도 내고 나무 틀에다가도 흠집을 내고 그랬어요. 진짜 그림을 위조하기 위해서 엄청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그가 위작을 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이제 엠마오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라는 그림이거든요. 메이 헤런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거를 근데 딱 가져갔어.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져가는 줄 알아요? 일부러 자기를 깠던 그 사람, 브레디우스한테 가져갑니다. 브레디우스, 이거 왜 그 베르메르 그림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진품인 것 같나요? 일부러 이렇게 꾸민 거예요. 딱 위작을 마주한 그 전문가가 뭐라고 했을까요? 대박. 쩔어, 이거 진짜야. 역시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거장에 알려지지 않은 작품과 맞닥뜨리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다. 이 작품은 화가가 그린 그림을 어떠한 손질도 하지 않고 그대로 화가의 작업실에서 곧바로 들고 나온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고귀한 감정을 통해 드러낸 그림은 그동안 없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당연히 그림을 그리고 바로 가져왔으니까 손질이 안 되지. 무슨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고귀한 감정을 통해서 표현을 했대요.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또 이제 그 전에 이 사람이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이탈리아 예전에 베르메르의 작품들이 발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예언을 했잖아. 그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난 거예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내가 이거 살게. 이러면서 그림을 다 샀어. 그리고서 대중들한테 쫙 공개합니다. 이것이 베르메르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에요. 내가 이것을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한번 속여 넘기니까 이제 나머지는 더 쉽죠. 그냥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시작으로 다른 종교화를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만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두부라는 작품이 한 4억에 팔렸고요. 요만한 그림이에요. 그냥 머리만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리스도의 두부가 4억에 팔렸고요. 같은 해에 이제 베르메르가 그린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그게 나왔는데 그게 18억에 팔렸어요. 다음 해에 그린 그림도 14억, 20억 막 팔려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사람이 만든, 메이 헤런이 만든 위작이거든요. 그냥 돈을 막 그냥 번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림을 따라 그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냥 막 그린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위조를 했던 이 사람의 삶은 과연 순탄하게 흘러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 옛적의 여러분들.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서유럽을 장악한 이 히틀러와 독일 나치 관료들이 다량의 미술품들을 약탈하거나 구입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림들이 나치에 넘어가거나 파괴가 되거나 했어요. 이것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군대를 하나 조직을 했는데 이 군대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미술사 박사,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보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군대를 만들었을까? 심지어 여기에 유럽에서도 자진해서 400명이 이 군대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의 임무는요, 나치가 약탈해간 작품들을 되찾아오는 게 이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일명 모뉴먼츠맨이라고 불려요. 이 사람들이 한 업적 중에 대단한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 작품 모를 수가 없죠? 다 알죠? 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술품이 이런 예술품들이 그냥 사장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군대를 만든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해냈습니다. 모뉴먼트맨들이. 밀라노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영국군이 탁 던진 폭탄에 이 최후의 만찬이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그라치라는 성당에 이 폭탄이 빵 하고 떨어져요. 건물이 과광 하고 막 터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최후의 만찬 반대쪽에 있는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뉴먼트맨들이 이제 출동을 막 하겠죠. 최후의 만찬이 부서진다더라. 자, 출동하자. 이러고서 막 달려가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을 그냥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모래주머니를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홍수나면 모래주머니 쌓듯이 폭탄에 이 그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뒤로 모래주머니를 막 쌓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구해냅니다. 대단하죠? 또 지켜낸 유명한 작품을 한번 볼까요? 또 뭘 지켜냈냐면 이거 우리가 못 볼 뻔했잖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것도 나치가 약탈을 해가지고 창고에 박아놨어요. 근데 이걸 모뉴먼트맨들이 구해온 겁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나치가 약탈해간 작품이나 뭐 파괴할 뻔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나치 중에서도 굉장히 못돼 처먹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다 못됐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이 괴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괴링이라는 사람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술품에 엄청나게 집착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미술품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 최상의 작품은 나치 그 히틀러한테 다 바쳤는데 나머지 이제 약간 뭐 A급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 B급 이런 작품들은 자기 창고에 다 보관했단 말이야. 미술 작품을 엄청나게 열심히 긁어모았는데 이 사람이 소금 광산에다가 이거를 모아놨어요. 일부를. 소금 광산에다가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나중에 발견한 거야. 오스트리아 근처 소금 광산에서 미술품들이 딱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엄청난 작품이 하나가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괴링이 약탈해간 작품 중에 대충 봐도 베르메르의 터치인 듯한 미술품이 발견이 됐어요. 왼쪽에는 베르메르의 서명이 촥 하고 써 있었습니다. 자, 이미 작품으로 인정된 게 한 30점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 발견된 것도 위작이다 아니다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치 괴링이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엄청난 이슈인데다가 이걸 과연 어디서 가져온 걸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킨 거죠. 이게 베르메르의 초기 작품으로 추정이 돼요. 베르메르의 초기 작품일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약탈을 해왔으면 약탈한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약탈을 해왔는지, 산 거면 누구한테 산 건지 이런 걸 이제 딱 조사하려고 하는데 어머나 너무나 친절하게 문서가 다 남아있어. 이 그림을 구입한 경위가 기록된 문서가 딱 하고 나온 거예요. 문서에는 한판 메이헤런이라는 남자가 괴링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야, 누구야? 한판 메이헤런은 누구야? 이 자식 데리고 와. 나치가 그림을 팔았어? 베르메르 그림을 팔았다. 막 이거 또라이 아니야? 야, 데리고 와. 재판에 세우자. 죽여버려야 돼. 이러고서 독일에 협력한 죄로 대독 협력죄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 메이헤런이. 대단하죠? 네덜란드 사법당국이 이 그림 어디서 났어? 조사하면 다 나와. 어디서 났어? 이거 너 훔친 거야 뭐야? 이랬는데 처음에는 이 메이헤런이 아니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미술상에서 화상들이 내 이름을 악의적으로 도용한 거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이름은 그냥 거기에 도용이 됐을 뿐이고 나는 이 그림과 1도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메이 헤런이라는 사람이 몰핀 중독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몰핀을 못 맞으니까 금단 현상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니까 슬슬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진술을 하는데 이 진술이 너무 충격적인 거야. 어떤 진술이었을까요? 이거 그림이 사실 그거 위작인데 내가 그린 건데. 아무도 안 믿었어. 뭐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대독협력제 벗겠다고 무슨 저게 위작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야, 약을 팔아도 어디서 저런 약을 팔고 있어. 아유, 정말 역시 마약하는 놈들은 안 돼. 아주 그냥 되는 대로 꾸미는구만. 아주 뭐 입 밖으로 나오면 다 말이구만.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미술 관련자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 그림이 진짜일까? 위작일까? 라고 하면서 막 조사를 하는데 결론이 났어. 이 작품은 진품이에요. 저 메이 헤런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 그림에 사용된 물감이 17세기에 사용된 물감이고 백연이라는 재료가 이 당시에 들어갔는데 백연이라는 재료도 들어갔어. 베르메르가 즐겨 사용하던 라피스 라줄리 가루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가루가 검출이 됐어요. 이거는 베르메르가 그린 게 확실해요. 캔버스도 17세기 거 맞아요. 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메이 헤런이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아니 그걸 내가 한 거라니까. 내가 그린 거라니까. 아니 그게 X선을 찍으면 이게 다 긁은 그림이 보일 건데 내가 이 그림을 어디서 샀냐면 이 라인 미술상이라는 데에서 내가 17세기 그림을 샀는데 내가 그림을 다 긁어버렸어. 그 X선을 찍으면 옛날 그림이 다 나올 거야. 이거 내가 옛날 17세기 거 그림 안료하고 붓하고 내가 다 사서 내가 그린 거라고. 내가 위작을 한 거라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이거 다 가짜라니까.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에이 이거 진짠데 이거 누가 봐도 진짠데 이거 17세기 건데 거짓말 하지 마요. 안 믿어. 자, 하지만 미술상을 조사하니까 진짜 라인 미술상이 있어. 혹시 이 사람한테 17세기 그림 판 적 있나요? 맞아요.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X선을 찍어볼까? 그림을 긁었네? 위작이 맞네? 자, 이제 베르메르의 작품 하나가 위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몇 개의 베르메르의 작품들이 위작인 걸까? 이 사람이 도대체 몇 개나 위작을 그려낸 걸까요? 다른 베르메르의 작품은 진품이 맞을까? 진주귀고리 소녀는 진짜가 맞을까?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네덜란드 당국은 여전히 이 메이 헤런이 거짓말을 한다는 입장이었고 위작을 한 메이 헤런 입장에서는 내가 위작을 했다라는 입장이었고 이 판정하는 쪽에서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짠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짠가? 하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약간 혼돈의 카오스였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요. 그러면 야, 그려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림 도구 줄 테니까 한번 그려봐. 새로운 작품을 옥중에서 완성을 해냅니다. 베르메르풍의 이제 종교화를 그렸는데 학자들 사이에 앉은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이 메이 헤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불신을 뚫고 내가 거짓으로 그림을 그렸다. 내가 위작을 그렸다. 라는 걸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쳤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림을 그린 거지. 이 모든 과정은 빠짐없이 사람들이 다 지켜봤고 가로 세로 폭을 보면 한 190 정도 된대요. 190cm 정도 된대요. 이 거대한 캔버스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물론 이 예전 작품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고 제대로 된 물감이 아니었고 기타 등등을 다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이 사람이 위작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판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땠겠어요? 거짓말하는 놈, 나치에다가 그림 판 놈, 못 뛰쳐먹은 놈, 응? 무슨 베르메르 작품 먹었지? 이랬는데 딱 그림을 그려내니까 좀 그리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베르메르를 잃었지만 판 메이헤런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내공모 취급을 받으면서 나치에다 그림 판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더니 갑자기 독일에다가 가짜 그림을 판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대독 협력 혐의를 다 벗어버리고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받습니다. 이제야 인정을 받는 거죠. 진짜 이제서야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이분이 몸이 안 좋았잖아. 몰핀 중독도 있었고 이미 좀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판결이 내려진 다음 달에 바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58세에 사망했어요. 나중에서야 근데 이게 밝혀진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술계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 근데 복수를 할 겸 돈도 벌 겸 나치에다가도 팔고 이것저것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치에서 준 돈도 위조 지폐인 거야. 그렇게 서로 엿을 먹고 이 베르메르 위조 사건이 막을 내립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린 종교화가 다 위작인 게 밝혀졌고 요런 작품들이 위작이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기 시작해. 아니야! 내 건 진짜야! 내 건 베르메르가 그린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네가 감히 내 걸 가짜라고 했어? 이러면서 소송을 거는 사건이 한동안 계속됐어요. 이 메이헤런이 사망하고 나서 2년 후에 이 사람의 유작이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에 팔렸다고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위작 이야기 한 판 메이헤런의 이야기였습니다.